먼저 우리나라의 급성 심정지 발생 현황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내 급성 심정지 환자 표준화 발생률은 2006년 인구 10만 명당 39.3%에서 2010년 45.1%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 39.4%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의 핵심인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1.9%에서 2010년 3.4%, 2017년 21%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표준화 생존율은 2006년 2.3%에서 2010년 3.4%, 2017년에 10%로 약 4.3배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사망 원인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10만 명당 표준화 발생률로 위암은 35.2%인 반면에 급성 심장정지 발생률은 39.4%였습니다. 또 10만 명당 표준화 사망률은 교통사고 7.5%, 급성 심장정지 34.4%, 기관지 및 폐암 20.8%로 이러한 수치는 급성 심장정지가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생존율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은 7.9%였지만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의 생존율은 16.5%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이 약 2배 높아지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생존율이 3배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생존사슬입니다. 생존사슬이란 급성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6개의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성인의 생존사슬은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고품질의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 전문 심폐소생술, 소생 후 치료, 재활 및 회복의 과정입니다. 먼저 급성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의료체계를 활성화하고 흉부 압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최대한 빨리 시작합니다. 다음, 자동 심장 충격기로 재세동을 하고 병원에서 전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가 소생하면 생명 유지 및 심정지 후 치료를 하고 신체뿐 아니라 인지 및 심리적으로 필요한 회복과 재활 치료를 합니다. 소아의 생존사슬은 예방,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고품질 심폐소생술, 전문 심폐소생술, 소생 후 치료, 재활 및 회복 단계입니다. 특히 생존사슬의 첫 번째 단계가 성인과 다른데 소아에서는 심정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호흡 부전 또는 외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슴 압박이 생존율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심정지 초기에 가슴 압박만으로 소생술을 한 경우와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으로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에 생존율의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고려하면 인공호흡은 빼고 가슴 압박만이라도 시행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일반인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후에도 인공호흡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공호흡하기를 꺼려함으로써 심폐소생술을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인공호흡을 할 수 있고 시행할 의도가 있는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 그럼 앞서 배운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급성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 압박만 진행하더라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은 가슴 압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슴 압박 깊이는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 영아 4cm, 소아 4에서 5cm, 성인 약 5cm로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가슴 압박 속도는 2010년 성인과 소아에서 최소 분당 100회 이상으로 권장하였으나 2015년에는 성인과 소아에서 분당 100에서 120회로 120회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가슴 압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슴을 누르면 가슴뼈와 척추뼈 사이에서 심장이 눌리는 효과와 심장이 위치한 가슴 공간 안의 압력이 변하여 혈액순환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가슴 압박으로 발생하는 혈액의 흐름은 정상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성 심정지 환자에서 충분히 혈액이 순환하려면 가슴 압박을 멈춰서는 안 되며 강하고 빠르게 압박해야 합니다. 성인이나 소아에서 가슴 압박의 위치는 가슴뼈의 아래 2분의 1입니다. 이전에 환자의 젖꼭지를 연결한 선을 사용했으나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더 이상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가슴 압박 깊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슴 압박 깊이가 4.6cm였을 때 가장 높은 생존 퇴원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6cm 이상인 경우 가슴뼈 골절, 갈비뼈 골절이 증가되는 것으로 연구되어 따라서 보통 체격의 성인에게는 약 5cm의 가슴 압박 깊이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된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40%에서 가슴 압박의 깊이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충분히 강한 가슴 압박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분당 100회의 가슴 압박이 되어야 적절한 혈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가슴 압박이 너무 빨라지면 가슴 압박의 깊이가 낮아지며 가슴 압박의 질이 나빠집니다. 또 분당 120회 이상의 압박 속도에서는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분당 10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한다는 것이 1분에 100번의 가슴 압박 횟수를 채워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호흡을 하거나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시간에는 가슴 압박이 중단되는데 횟수를 채우기 위해 더 빠르게 가슴 압박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의 빠르기로 가슴 압박을 하라는 뜻입니다. 가슴 압박 후 가슴이 제자리로 오지 않으면 가슴 안의 압력이 올라가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펌프질할 수 없게 되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완전한 가슴 이완은 고품질의 가슴 압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모든 순간에서 가슴 압박이 중단되는 것은 10초 이내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중에 가슴 압박을 멈추게 되는 순간은 인공호흡을 하거나 자동 심장 충격기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를 때뿐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충전 중일 때도 가슴 압박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가슴 압박이 멈추게 되면 뇌와 심장으로 보내던 혈류의 힘이 0으로 내려가게 되므로 되도록 멈추지 않고 가슴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압박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슴 압박을 적절히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본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1분이 지나면 압박 깊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2명 이상이 있다면 교대로 가슴 압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압박을 교대할 때는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여 10초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하며 환자의 양편의 위치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교대하는 것이 중단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배운 가슴 압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가슴 압박의 깊이는
보통 성인 기준으로 5cm가 적정합니다. 또한 가슴 압박이 중단되는 시간은 10초 이내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인공호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호흡을 배운 구조자는 심폐소생술에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급성 심정지 환자의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원인은 혀가 뒤로 처지면서 기도를 막기 때문입니다. 한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고 머리를 뒤로 기울어지게 하고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턱뼈를 잡아서 머리 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턱 아래 부분을 누르면 기도를 막게 되므로 뼈를 잡고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내용을 기억하며 인공호흡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인공호흡 방법입니다. 첫째,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개방합니다. 마우스 실드 또는 페이스 실드가 있다면 환자의 입에 맞추어 씌워줍니다. 둘째,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밀착하여 1초 동안 보통의 호흡으로 인공호흡합니다. 이때 환자의 가슴을 주시하여 가슴 상승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셋째, 동일한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2회 반복합니다. 넷째, 인공호흡이 끝나면 바로 쉬지 않고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에서는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30대 2로 반복 시행합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다섯째, 2인 구조자 상황에서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나누어 시행하고 2분마다 또는 가슴 압박 시행자가 지쳤을 경우 역할을 교대하도록 합니다. 여섯째, 가슴 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앞서 인공호흡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은 평소 혈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므로 평소보다 적은 호흡으로도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가능합니다. 1회 호흡량으로 500에서 600ml가 필요한데 이는 가슴이 올라오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정도와 일치합니다. 입대입 인공호흡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킵니다. 환자의 입을 통해 보통 호흡을 1초 동안 불어 넣습니다. 보통 호흡이란 구조자가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호흡과 같은 양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보다 보통 호흡을 하는 것은 환자의 폐가 과다 팽창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조자가 과호흡할 때 발생되는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정지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정지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잘 배우셨을 텐데요. 이 심폐소생술에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정지를 목격한 경우에는 환자의 혈액 속에 아직 산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만으로도 훌륭한 심폐소생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익사의 경우나 이물질이 기도에 걸린 질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슴 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래전에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구성으로 하는 심폐소생술을 교육했는데 최근에는 일반인에게 가슴 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오래전 유럽에서 시행됐던 연구의 결과 때문인데요. 가슴 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과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같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비교했는데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환자의 소생에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가슴 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지만 인공호흡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의 입에 내 입을 맞대어야 하기 때문에 저항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는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시행하지 않지만 가슴 압박만 가르쳤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게 돼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슴 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호흡의 필요성이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익수와 같은 경우에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인공호흡 6단계 방법입니다. 단계별 주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다음은 심장 충격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격된 급성 심정지의 14.6%가 재세동 가능한 리듬이었고, 이에 대한 치료는 재세동기라고 불리는 심장 충격기의 사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부터 매 1분마다 10%씩 생존 가능성이 감소하므로 되도록 빨리 자동 심장 충격기를 통해 재세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심장은 오른쪽 심방 끝에서 전기 자극이 시작하여 심장 전체로 퍼지면서 심장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심실세동은 심장의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으로 인해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심실세동이 발생하였을 때 강한 전기를 흘려보내 비정상적인 전기의 흐름을 없애고 우심방에서 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다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재세동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의료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1차 반응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재세동이 필요한 심정지를 구분해주며 사용자가 재세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차량, 20톤 이상인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 여객 자동차 또는 항만터미널, 5,000석 이상의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은 시도의 청사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성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자동 심장 충격기와 훈련된 1차 반응자를 미리 배치하여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재세동 처치가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으로 일본에서는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배 증가시켰고, 네덜란드에서는 생존뿐 아니라 뇌기능 회복률을 5배 증가시켰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전원을 켭니다. 환자의 가슴을 노출시킨 뒤 2개의 패드를 그림대로 환자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에 단단히 붙입니다. 환자가 물에 젖어 있으면 패드를 붙이는 자리만 얼른 닦아내고 붙입니다. 커넥터를 자동 심장 충격기에 연결하면 심장 분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가슴 압박을 중단하고 손을 뗍니다. 재세동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음성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재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면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충전되면 충격 버튼이 깜빡이는데 이때 환자에게 접촉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른 뒤 바로 가슴 압박을 2분간 시작합니다. 재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면 바로 2분간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2분이 지나면 자동 심장 충격기가 다시 심장을 분석하고 이후 음성에 따르면 됩니다. 소아에게는 그림과 같은 소아용 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러나 없는 경우 성인용 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방법입니다. 단계별 주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소아에서는 급성 심정지의 원인에 따라 생존율이 차이가 나는데 호흡 부전에 의한 심정지의 경우 신경학적으로 정상인 생존율은 70%이며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인 경우의 생존율은 20에서 30%입니다. 1세가 넘은 소아에서는 급성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이 외상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 및 소아용 카시트 착용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아의 경우 엎드려 재우지 않고 공갈젖꼭지를 사용하거나 너무 푹신한 곳에 재우지 않는 것을 통해 호흡 부전에 의한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의 급성 심정지와 달리 소아 심정지의 상당 부분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영아는 만 1세 미만, 소아는 1세에서 8세까지로 정의하고 영아와 소아는 심장 문제에 의한 심정지보다는 호흡 부전에 의한 심정지가 흔하기 때문에 인공호흡이 중요합니다. 소아에서 1인 구조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성인 심폐소생술과 동일하게 30대 2입니다. 처음 30회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기도를 열고 2회 인공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2인 구조자가 소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는 한 명은 가슴 압박을, 다른 한 명은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15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합니다. 15회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기도를 열고 2회 인공호흡을 합니다. 반응이 없는 영아 또는 소아는 혀가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외상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머리 젖히고 턱 들기 방법을 이용해 기도를 열어줍니다. 영아에게 인공호흡을 하려면 입에서 입으로의 인공호흡 또는 입에서 코로 하는 인공호흡 방법을 사용하고 소아는 입에서 입으로 인공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불어넣을 때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각 호흡은 1초에 걸쳐 실시합니다. 가슴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머리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호흡이 밖으로 새지 않게 좀 더 확실하게 막고 인공호흡을 시도해 봅니다. 소아 심폐소생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영아와 소아는 심장 문제에 의한 심정지보다는 호흡 부전에 의한 심정지가 흔하기 때문에 인공호흡이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하임리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서 기도 폐쇄가 의심되면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호흡곤란이 발생하기 전 주변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기침이나 말을 할 수 있다면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며 환자가 토해내거나 뱉어낼 수 있도록 기침을 하게 하거나 등을 두들겨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자신의 목을 움켜잡거나 말하지 못하고 청색증이 나타나면 심각한 상태의 완전 폐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기도 폐쇄가 의심될 경우 119에 신고하고 하임리히를 반복합니다. 하임리히법에는 복부 밀어내기법과 가슴 밀어내기법이 있습니다. 복부 밀어내기법은 환자의 뒤에 서서 한 손을 주먹 쥐어 명치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 감싼 뒤 주먹을 후 상방으로 빠르게 밀어 올려 기도의 이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환자가 임산부이거나 구조자보다 체형이 커서 복부 밀어내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슴 밀어내기를 합니다. 가슴 밀어내기는 환자의 가슴뼈 위에 주먹을 대고 후 상방으로 밀어 올려 시행합니다. 기도 이물이 제거되지 않고 기도 폐쇄가 지속되어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이때 119에 다시 신고하여 응급처치에 관한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 폐쇄로 인해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면 가슴 압박 후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입안을 열어서 이물질이 보일 때만 손가락 등으로 제거합니다. 하임리히법입니다. 단계별 주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환자의 가슴을 꼭 노출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먼저 가슴을 노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 하나, 그리고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패드를 가슴에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실질적으로 심정지에 처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심폐소생술을 덜 받는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노출하는 걱정 이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면 구급대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구급대의 지도에 따라 시행하시면 되겠고, 되도록이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환자가 갈비뼈가 부러지면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심폐소생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가슴 압박이 되겠고, 가슴 압박을 강하고 빠르게 시행하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는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러한 걱정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시행 빈도가 낮아서 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법에 여러분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즉 생명을 살리다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갈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구조자가 위험에 처할 상황, 사망이 뚜렷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식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심폐소생술의 배경부터 윤리적 갈등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